160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봤을 때 X축이 온도이고 Y축이 압력일 때 양의 기울기다?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이 변화되면 부피가 증가됩니다. 이게 부피가 증가되면요, 밀도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할 때는 부피가 감소하고 밀도가 증가되는 경우죠. 양의 기울일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피가 증가되었으면 음의 기울일 때는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면은 부피가 감소하는 거죠. 밀도가 증가하는 거죠.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는 부피가 증가하는 거고 밀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61페이지를 보면은요, 괄호 2번 물의 상평용도의 특이한 점하고 이산화탄소의 상평용도의 특이한 점이 나오죠. 여러분 물의 상평용도가 이렇게 용융곡선의 음이라는 것이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특이한 거예요. 화합물 중에서 이렇게 화합물이라는 것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에서 형성한 물질을 말하는데, 화합물 중에서 용융곡선의 음인 것은요, 물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위에 다른 물질을 찾아봐도 잘 발견이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용융곡선의 음인 것은 왜 그러냐면은 고체가 액체보다 부피가 크다. 고체가 액체보다 부피가 큰 것은 고체로 되었을 때 이 H2O 간의 수소 결합에서 이 육각형 고리 구조가 3차원적으로 무한대로 형성되면서 빈 공간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죠. 또 이 161페이지 오른쪽 상평도, 이산화탄소의 상평도는 어떤 점이 특이하냐라고 하면은 3중점에서의 압력이 5.11 기압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온도인 1기압의 조건은 5.11 기압보다 더 작고, 이 1기압이라는 것이 3중점의 압력보다 더 작죠. 그 말은 1기압하에서는 항상 고체 아니면은 기체만 존재할 수 있어요. 3중점 위에서 고체, 액체, 기체가 온도 조건에 따라 존재할 수 있는데, 현재 1기압의 조건이 3중점의 압력보다 낮아서 1기압에서는 이 대략 마이너스 76도를 기준으로 온도가 낮으면은 고체, 마이너스 76도보다 온도가 높으면은 기체로 이 액체상이 1기압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아주 특징적인 상평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162쪽에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림은 헬륨의 온도와 압력의 변화에 따른 상평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라고 했어요. 헬륨을 봤더니 아니 거의 0켈빈 근처에서 이렇게 이 물질의 상이 액체 그리고 고체, 기체가 왔다 갔다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압력은 다양하게 굉장히 큰 압력까지 나타나 있죠. HCP라고 하는 것은요, 육방 조밀 구조입니다. BCC라고 하는 것은 채심 입방 구조이죠. 그리고 액체 1, 액체 2가 있고 인계점, 그리고 기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경계곡선이 특이하게 무슨 기울기입니까? 음의 기울기죠. 음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이 변화되면은 부피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죠. 부피가 감소하면은 밀도로 따지면 밀도가 증가합니다. 거꾸로 이 헬륨 1에서 헬륨 2로 상이 변화가 되면은요, 부피가 증가가 되는 것이고 밀도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기억을 먼저 볼까요? 고체 헬륨은 승화되지 않는다. 고체 헬륨은 HCP 형태로 존재를 하든지 또는 BCC 형태로 존재하든지. 자, 고체가 승화가 되려면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가야 되는데, 이 고체에서 기체로 가려면은요, 반드시 어때요? 액체를 거쳐야만이 기체로 넘어갈 수가 있죠. 따라서 승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억의 설명이 옳은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니은, 액체 헬륨 1이 액체 헬륨 2로 넘어가요. 이렇게 되면은 부피가 증가가 되고 밀도가 감소가 되죠. 밀도가 감소하는데 밀도가 증가한다라고 니은에 잘못 나와 있기 때문에 보기 니은의 설명이 틀렸습니다. 디귿, 액체 헬륨 2. 액체 헬륨 2는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액체 헬륨 2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로 보니까 대략 한 2.5 켈빈 정도가 되죠. 그래서 약 2.5 켈빈이다 라고 하는 디귿의 설명 내용이 옳은 설명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기억과 디귿 두 개가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답이 3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163쪽을 보면은요, 7번째 단원, 용액 단원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바로 앞에 단원 6장에서 기체, 액체, 고체, 물질의 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물질의 상에 대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을 균일 혼합물로 만들게 되면 그것을
용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상에 대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물질의 상이 뭐든지 간에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을 균일 혼합물로 만든 용액에 대해서 다룹니다.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5글자로 균일 혼합물입니다. 어느 부위를 취하더라도 항상 두 종류 이상의 물질들의 농도비가 동일하더라. 2글자로 하면은 용액, 5글자로 하면은 균일 혼합물이죠. 자, 용액 중에서 양이 비교적 많은 성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용매 솔벤트라 하고,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물질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용질 솔루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용매가 뭐냐, 용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는 심플하게 상대적으로 양이 많은 성분이 용매, 상대적으로 양이 적은 성분이 용질이라 하고, 관습적으로는요, H2O하고 다른 것들이 섞일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H2의 양이 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상관없이 H2O로 용매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거는 시험에서 출제될 때 항상 그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교재 동그라미 4번, 164쪽 동그라미 4번 바로 밑에 보니까 지배적으로 양이 많은 성분이 용매가 기체인 경우가 있고 액체인 경우가 있고 고체인 경우가 있죠. 그러면 지배적으로 많은 용매가 기체인 경우가 대표적으로 공기입니다. 공기에서는 질소 분자가 제일 많죠. 이것이 용매, 그리고 산소 분자나 아르곤 같은 기체들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용매가 액체인 경우, 바닷물에서는 H2O가 지배적으로 많고 이온이나 다른 극성 분자들이 용해되어 있죠.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용액이라 합니다. 탄산수 같으면은 H2O에 이산화탄소가 용해되어 있어요. 균일하게 용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봐주죠. 그리고 철이라고 하면은 그냥 Fe가 철인데 이 철에다가 탄소를 극미량을 용해를 시키는데 아주 균일하게 용해시키면은 그것을 우리가 강철이라고 하죠. 철은 아이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강철은 뭐라고요? 스테일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강철 같은 경우도 이 양이 지배적으로 많은 성분이 고체인데 하여튼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균일하게 혼합되면 이걸 다 뭐라고 합니까? 용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용액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용매와 용질 간의 인력도 충분히 커야 됩니다. 그런데 용매와 용질 간의 사이즈가 너무 심하게 차이 나면 또 균일하게 혼합될 수 없어요. 마치 인력이 작용하는 것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로 봤을 때 걸리버가 소인국에 갔을 때 걸리버가 소인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하든가 안 하든가요? 대화를 하죠. 그러니까 인력은 작용해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걸리버가 소인들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섞여 있는 거예요. 항상 분리되어 있죠. 어디를 가나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면은 절대로 균일하게 혼합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용매 분자와 용질 분자의 크기도 비슷해야 되고 인력도 비슷해야, 또는 충분히 큰 인력이 작용해야 용매와 용질이 균일하게 혼합된 용액이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용매의 사이즈가 0.2에서 2나노미터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용질의 사이즈도 0.2에서 2나노미터가 된다면 용매와 용질의 사이즈가 비슷해서 균일 혼합물인 용액이 형성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용질 입자가요, 2나노미터에서 1000나노미터로 용매보다 수십 배 이상 크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균일하게 혼합되기가 어렵게 되고, 이걸 우리는 대표적인 불균일 혼합물인 콜로이드 분산액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용질 입자가 1000나노미터, 여러분 1000나노미터는요, 마이크로미터 단위라면 1마이크로미터인데 이거보다 더 커지게 되면은 이제 사람 눈으로 그 입자가 관찰될 수 있고, 물론 시력이 어떤가에 따라 좀 차이는 나겠죠. 그걸 우리가 서스펜션 입자라 하는데, 많은 책에서는 서스펜션 입자와 콜로이드 입자를 모두 뭉뚱뿌려서 콜로이드 입자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콜로이드 입자의 정의는요, 빛을 산란할 수 있는 2에서 1000나노미터 사이즈의 입자를 말하는데, 1000나노미터 정도라면은 아직은 사람 눈에 잘 관찰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관찰되냐면 아주 센 빛에 의해서 관찰되죠. 여러분, 이 강의실에 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강의실에 먼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평소에는 잘 안 보이는데 어디서 관찰할 수 있냐면은 지금 여기 LCD 프로젝터가 있어요.
이 LCD 프로젝터가 있고 요 LCD 프로젝터 이 빛 광원이 굉장히 밝은 빛이거든요. 이 빛을 보면은 이 먼지가 마치 이 개미들이 바글바글 하는 것처럼 먼지가 이렇게 떠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거는 아주 센 빛으로 비추기 때문에 저 먼지 입자라고 하는 콜로이드 입자가 빛을 산란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빛을 산란시키면은 그 입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보이냐면은 뿌옇게 보여요. 그래서 우유, 안개, 연기 같이 뿌옇게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용매 중에 콜로이드 입자라고 하는 비교적 큰 입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용액이 아닙니다. 이건 다 불균형 혼합물이에요. 콜로이드, 분산액과 서스펜전은 모두 불균형 혼합물이죠. 그러니까 용질 입자가 이렇게 빛을 산란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면은 공통적으로 뿌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용질 입자가 충분히 작은 입자이면서 용매와 균열하게 쌓이면 절대로 뿌옇게 안 보이죠.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액체 용액인 것처럼 보이는데 투명하면은 기본적으로 용액이고 뿌옇게 보이는 우유나 안개나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용매 중에 콜로이드 입자가 분산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죠. 두 번째 원리. 용해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충분히 큰 인력이 작용해야 됩니다. 충분히 큰 인력이 작용하는데 일단 용매와 용질이 혼합되면은 용매와 용매 간에도 인력이 작용합니다. 용매와 용질이 혼합되면은 용매와 용매 간에도 인력이 작용하고 용질과 용질 간에도 인력이 작용하죠. 용매와 용매 간의 인력, 용질과 용질 간 인력뿐만 아니라 용매와 용질이 혼합되면은 용매와 용질 간에도 인력이 작용해야 되는데 섞였을 때 용매 용질 간의 작용 인력이 용매 간 용질 간 인력과 비슷하거나 더 인력이 크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균열하게 잘 섞일 수가 있습니다. 인력의 측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그 용해가 되는 과정에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모든 과정의 자발성은 델타 C 값으로 판단하죠. 우리가 연력학 단원에서 이미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변화 과정에서의 델타 C 값이 0보다 작으면은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만일에 용매와 용매 간의 인력, 용매와 용질 간의 인력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요, 델타 H가 거의 제로예요. 그러면 섞이는 그 행위 그 자체가 무질서지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가되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되면은 엔트로피 변화량이 양수고 마이너스 T 델타 S가 뭐가 됩니까? 음수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용매와 용매 간의 인력, 그리고 또 용매와 용질 간의 인력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델타 H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0에 가까운 값이죠. 그래서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고, 섞이는 행위 그 자체, 섞이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엔트로피 변화량의 양수 따라서 마이너스 T 델타 S가 음수가 되어서 전체 델타 G가 음수가 되면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인력의 측면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기본적으로 섞이는 과정에 의해서 무질서도가 높아지면서 엔트로피가 증가되면서 깁스 자유는 값의 변화가 음수가 돼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발열 과정인 경우도 있고 흡열 과정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부분의 경우는 델타 H 값도 같이 고려를 해서 델타 G 값을 생각해야 되겠죠. 자, 밑에 있는 경우는요, 델타 H와 델타 S를 모두 고려했을 때 결국 하여튼 델타 G 값이 어떻게 되더라? 음수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NaCl이 물에 용해되는 과정은요, 흡열 과정이에요. NaCl이 물에 용해되는 과정은 흡열 과정인데 델타 G 값을 판단할 때 델타 H 빼기 T 델타 S로 판단하고, 흡열 과정이니까 양수죠. 이게 양수면은 델타 G를 양수가 되게 만들어요? 음수가 되게 만들어요? 양수가 되게 만드니까 잘 안 일어나게 만들 텐데 NaCl이 용해되는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증가되고 이 요소에서 마이너스 T 델타 S 전체가 음수가 되어서 이 음수가 양수를 상쇄하고도 전체 델타 G를 뭐가 되게 만들더라? 음수가 되게 만들어서 이 과정이 잘 일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교재 165페이지 보면은 용해가 되는 원리를요, 온도와의 상관관계에서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르사틀레의 원리를 가지고서 설명합니다.